사건과 일화를 따라서 걷는 세상만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52년 전 인육을 먹고 살아났다고 알려져 세계를 놀라게 한 우루과이 럭비팀 조난 사고의 과정과 결과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1972년 10월 12일 럭비팀을 태운 우루과이 공군 소속의 전세기 571편이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를 출발하였습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칠레의 산티아고였는데 불행히도 이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그만 안데스 산맥의 해발 3,570m 능선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45명 중 29명이 사망하였으나 16명이 72일 후에 구조되어 안데스의 기적으로 불린 유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루과이의 럭비팀인 올드크리스천 클럽은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영국의 올드보이스 클럽 럭비팀과 친선 경기를 할 예정이었지요. 클럽의 회장 다니엘 후앙은 이 친선 경기를 위해서 우루과이 공군의 비행기를 전세내었는데 비행기는 페어차일드 힐러 항공사가 제작한 터보 프로펠러기였습니다. 당시 남미에서는 군용 항공기를 민간인에게 전세를 내어주는 일이 합법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비행기에는 19명의 럭비팀 선수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포함해 45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타게 되었지요. 좌석 10개가 여유가 있어 럭비팀 팀원들은 친구나 가족들을 초대했고 마지막에 취소자가 생겨 이들과 관계가 없는 마리안이라는 사람이 딸 결혼식 참석을 위해 마지막으로 표를 사서 탑승한 것이었습니다. 기장 페라다스 대령은 5,117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노련한 조종사였으며 부기장은 고산지대 비행 경험이 거의 없던 나구라라 중령이었다고 합니다. 비행기는 10월 12일 우루과이의 카라스코 국제공항을 이륙하였으나 안데스에 눈폭풍이 분다는 예보가 있어서 아르헨티나의 멘도사에 기착하여 하루를 쉬었지요. 이곳에서 산티아고까지 200km의 직항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직항로는 산맥의 높이 때문에 비행기의 운항고도를 해발 7,600m 내지 7,900m로 유지해야 했는데 이는 페어차일드기의 최대 상승거리 8,500m에 거의 육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비행기에 승객과 수화물이 가득 실린 것을 감안하면 연료 소비 문제와 상승고도상의 제한을 충분히 고려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장은 산티아고에 이르는 200km의 직항로로 비행하는 대신에 조금 멀기는 하지만 칠레의 쿠리코 상공을 경유하는 항로를 택하기로 합니다. 하루를 쉬었어도 기상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으나 기장은 13일 오후 2시 18분 멘도사를 일으켜서 남쪽으로 기수를 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기는 말라구에 5,500m 상공을 비행하게 됩니다. 기장 페라다스 대령의 비행 계획은 해발 2,515m의 플란총국의 상공을 경유해 쿠리코 남부 상공을 통과하면 다시 기수를 북으로 돌려 산티아고의 푸다우엘 공항으로 하강하여 착륙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플란총곡에는 항공기들이 안데스 산맥의 한쪽에서 한쪽으로 넘어갈 때의 관제 인계 지점이었기 때문에 기장에게는 매우 익숙한 지점이었지요. 29번이나 안데스를 넘는 비행을 한 경험이 있는 기장 페라다스 대령은 이번 기회에 부기장을 훈련시키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안데스 상공은 구름에 덮여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악천후를 무릅쓰고 비행기는 3시 21분경 플란총곡의 상공을 통과했지요. 이때 비행기는 안데스 산맥을 아직 다 통과하지 못했으나 경험이 부족했던 부기장은 계기판을 무시하고 비행기가 이미 칠레의 쿠리코 상공에 거의 도달했다고 믿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기장은 부기장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고 하강을 시작했지만 비행기가 너무 일찍 하강을 시작했기 때문에 심한 터뷸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럭비 선수들은 처음에는 농담을 하면서 터뷸런스를 견디어내었지만 창으로 밖을 내다보고는 비행기가 너무 산에 접근하여 하강하고 있다고 느꼈지요. 앞에 어렴풋이 보이는 능선을 보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기장은 고도를 높이려고 최대 출력을 적용해 기수를 능선 너머로 향했으나 꼬리 부분이
그만 4,200m 높이의 능선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이때의 충돌로 양 날개와 꼬리 부분이 찢어져 떨어져 나갔으며 꼬리 부분에 앉아있던 승무원은 꼬리와 함께 그리고 2명의 승객은 동체에 생긴 구멍으로 날아갔지요. 나머지 동체는 눈 덮인 땅을 몇 번 치면서 약 725m를 미끄러지다가 빙하 앞에서 겨우 정지했습니다. 미끄러지던 비행기의 기수 부분이 눈과 얼음에 처박혀 기장이 즉사하였지요. 그들이 조난당한 위치는 칠레 국경 동쪽의 안데스 산맥 해발 3,570m 지점이었습니다. 지상에 충돌할 당시에 승무원 3명과 승객 8명이 즉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의 공군과 경찰이 모두 11대의 항공기를 보내 예상되는 조난 지점 일대를 탐색했으나 눈밭에 빠진 비행기의 은빛 동체가 눈 색깔과 같아 비행기를 식별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8일 후 수색대는 수색을 포기하고 철수하고 말지요. 조난당한 첫날 밤과 이후 며칠간 심한 부상과 혹한으로 부조종사 라구라라 등 5명이 추가로 사망하며 이때까지의 사망자는 16명이 되었으며 29명이 살아있었습니다. 조난 11일째 생존자 1명이 승객들의 짐 속에서 작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발견해 긴 안테나를 만들어 겨우 수신에 성공했으나 수색이 취소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모두 절망하고 말지요. 생존자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초콜릿바 8개, 잼 3병, 아몬드 1캔, 조갯살 통조림 1캔, 약간의 대추, 마른 자두, 와인 몇 병이 전부였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아주 조금씩 나누어 먹기로 하였는데 예를 들어 나중에 구조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난도 파라도가 먹은 것은 음식이 남은 마지막 3일 동안에 초콜릿을 입힌 땅콩 1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먹을 것마저 일주일 만에 동이 났습니다.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풀도 짐승도 아무것도 없었으며 오직 눈과 돌뿐이었지요. 이 중 몇몇은 비행기 좌석의 헝겊조각, 가죽 등을 먹으려고 시도했으나 곧 다 토하고 말았습니다. 수색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은 며칠을 굶주림과 절망감에 시달리다가 경롱 끝에 죽은 친구의 몸을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친구, 가족이었기에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니었지요. 역시 나중에 이들이 구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로베르토 카네사는 깨진 유리로 살점을 떼어냈다고 하며 굶주리던 나머지도 곧 이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사람은 며칠까지 입에 대기는커녕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하지요. 17일 후인 10월 29일 한밤중 모두 자는 시간에 눈사태가 비행기를 덮쳤습니다. 눈은 동체를 가득 채워 8명이 이로 인해 더 죽었지요. 이제 사망자는 24명이 되었으며 21명이 살아있었습니다. 눈사태는 동체를 완전히 다 덮고 내부에는 약간의 공간만 남았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곧 질식사할 위험에 처했는데 난도 파라도가 금속막대로 눈 밖으로 구멍을 내어 공기를 통하게 해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이후 생존자들은 혹한, 굶주림, 눈사태로 인해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고통을 겪었으며 가장 큰 고통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구조될 때까지 5명이 더 죽어 사망자 수는 29명에 이르렀으며 이때까지 살아남은 16명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봄이 되어 날씨가 다소 좋아지자 파라도와 카네사가 아무 장비 없이 4,650m 높이에 인근 보물이 정상에 올라가 지나가는 비행기를 발견하고 옷을 흔들었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다시 절망한 두 사람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최후의 각오로 칠레 쪽으로 내려가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계절이 바뀌어 눈과 얼음이 조금씩 녹고 있어 용기를 얻었다고 하지요. 아무런 하산 장비도 없이 목숨을 걸고 산비탈과 암석지대를 미끄러져 내려오던 그들은 12일 후 사람의 흔적과 멀리 보이는 솥대를 발견하고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음 날 그들은 강 너머로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도 두 사람을 발견하고 대화를 시도했는데
강물 흐르는 소리가 너무나 시끄러워 아무 소리가 안 들렸다고 합니다. 그중 한 명이 내일이라고 소리치고 다음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종이에 글을 써 돌에 메어 던지자 파라도도 같은 방법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뉴스는 즉시 산티아고의 군부대로 전달되었고 두 사람은 구조되어 쿠리코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고 식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들은 38km를 열흘이나 걸려 내려온 셈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어 파라도와 카네사를 인터뷰하려고 했습니다. 칠레 공군은 헬리콥터를 동원해 나머지 인원들의 구출에 나섰지요. 파라도가 헬리콥터에 동승해서 현장까지 안내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12월 22일 구조팀을 태운 헬리콥터 2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사도 때문에 헬리콥터는 한쪽 발만 땅에 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착한 헬리콥터 2대에는 생존자의 반밖에 태울 수 없었기 때문에 구조대원 4명이 다음 헬리콥터가 올 때까지 나머지 7명과 함께 현장에 남았습니다. 생존자들은 마지막 밤을 구조대원들과 함께 동체 안에서 보내고 다음날 산티아고로 후송되었지요. 마침내 1972년 12월 23일 사고 72일 후 16명 생존자의 구조가 모두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소 통증, 탈수, 동상, 골절, 영양 부족 등의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구조된 후 생존자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치즈, 식물과 같은 것을 먹고 버텼다고 얘기했는데 곧 의문이 제기되었지요. 그래서 이들은 인육을 먹은 사실을 얘기해야 할지 가족들과 토의한 끝에 결국 이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인육을 먹었다는 소문이 전 세계로 보도되었습니다. 12월 26일에는 구조대원 1명이 찍은 반 정도 남은 사망자의 다리 사진 2장이 칠레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은 모든 생존자가 인육을 먹었으며 또 시체 중 13명은 온전했으나 16명은 뼈만 남았다고 보도했지요. 생존자들은 12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72일간의 모든 상황을 거짓 없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인육을 먹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생존자 모두는 남이 자신의 살을 먹더라도 남을 살릴 수 있다면 개의치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히자 비난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의 가족들도 생존자들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며 상황을 이해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인육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유해를 충돌 현장에 같이 매장하기로 결정했지요. 1973년 1월 신부 1명과 작업요원 12명이 현장으로 가서 최초 동체가 눈사태에 밀려나기 전에 정지했던 지점에 묘지를 조성했습니다. 가족은 묘지 조성 현장에 참석이 허용되지 않았지요. 이후 많은 사람들이 충돌 현장을 방문하여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했으며 모두 현장에 와보니 당시의 상황이 더욱 잘 이해된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생존 스토리를 배경으로 많은 책이 쓰여졌으며 여러 영화가 제작되었으나 이들 중 이 사건을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한 영화는 1993년에 제작된 얼라이브로서 생존자들로부터 가장 사실과 근접하게 묘사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단 호크가 난도 파라도 역을 맡았지요. 지금까지 안데스의 기적으로 불린 우루과이 럭비팀의 비행기 조난 사건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